북한 국가보위성 해외정보국 요원이 300억 원 규모의 밀수 장부를 들고 방콕 차이나타운 골목에서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 45분 태국 방콕 차이나타운의 낡은 3층 여관 216호실에서 강민철 동무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그의 배낭 깊숙이 숨겨진 소형 메모리 카드에는 북한 고위층의 해외 밀수 네트워크와 300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 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관 아래층에는 이미 평양에서 급파된 추격조가 잠복해 있었고 국경을 넘기 위해 남은 시간은 2시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북에서는 그의 직속 상관들이 잇따라 사라졌고 어떤 설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인사이동이라는 한 줄 통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실을 목격한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5년간 해외 밀수 네트워크를 감시해온 국가보위성 요원이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방콕 골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평양은 끝까지 침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요원은 왜 목숨을 걸고 메콩강을 건넜을까요? 오늘은 북한 권력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목격한 한 감시자의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방콕 차이나타운 야오와락 거리의 허름한 3층 여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45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 특유의 후덥지근한 열기와 네온사인 불빛이 어지럽게 깜빡였습니다. 저는 국가보위성 해외정보국 소속이었습니다. 제 임무는 동남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북한의 밀수 네트워크를 감시하고 불법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밀수 자금이 제 손을 거쳐 평양으로 흘러갔습니다. 15년간 저는 이 일을 해왔습니다. 25살에 중국 단둥에서 시작해 30살에 베트남 하노이로 35살에 방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관리하는 돈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한 달 전 제 직속 상관이었던 박 참사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최 대위, 김 소자도 차례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사흘 전 새벽 제 휴대전화로 암호화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온 긴급 지시였습니다. 강민철 동무 검열단이 출발했습니다. 48시간 내 모든 장부를 준비하고 대기하십시오. 저는 그 순간 제 운명을 직감했습니다. 박 참사도 똑같은 메시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방콕 주재 연락책 오서기관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민철 동무, 평양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참사 동무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서기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덕입니다. 최 대위도 김 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장부에도 설명할 수 없는 빈틈이 있었습니다. 평양 고위층이 빼돌린 자금이었지만 책임은 저에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관 복도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제 방문 앞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3층 높이였지만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규칙적으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선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우리 중자였습니다. 강민철 동무, 평양에서 오신 동무들께서
아래층에 계십니다. 함께 내려가시죠. 저는 배낭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4시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잠깐만 옷을 갈아입겠습니다. 우리 중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합니다. 동무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동무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시오. 저는 주저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우리 중자의 고함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 골목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비틀렸고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낭은 여전히 제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에서 손전등 불빛이 저를 비쳤습니다. 저는 골목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목숨을 건 도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강일성 동무는 평양과학원 물리학연구소에서 30년 넘게 몸을 바친 연구원이셨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가 조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연구실에서 돌아오시면 묵묵히 저녁을 드시고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적으셨습니다. 제가 15살 되던 해 아버지는 국가보위성 추천으로 저를 해외정보요원 양성과정에 입학시켰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입학 전날 밤 아버지는 저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장 가득 꽂힌 과학 서적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민철아, 이것을 받아라.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지금은 알 필요 없다. 다만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야 할 때가 오면 펼쳐보거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늘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민철아, 눈을 크게 뜨고 세상을 보거라.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20살에 저는 처음 해외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밀수품 감시 업무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북한의 위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 상인들이 우리 물품을 받기 위해 줄을 섰고 거액의 달러가 평양으로 흘러갔습니다. 25살 저는 베트남 하노이로 발령받았습니다. 승진 소식을 듣고 평양으로 잠시 귀국했을 때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져 계셨습니다. 아버지, 제가 승진했습니다. 이제 하노이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 수고했다. 민철아, 그곳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조국의 위대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철아, 돈의 흐름을 잘 보거라. 그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이다. 무슨 뜻이십니까?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35살 되던 해 긴급 전갈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평양으로 날아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급성 뇌출혈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제가 본 적 없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는 제 손바닥에 무언가를 쥐어주셨습니다.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와 쪽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를 찾아라. 저는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께 여쭤보려 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깊은 잠에 빠지셨습니다. 이틀 후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과학원 동료 몇 명과 당 간부 한 명이 다녀갔을 뿐이었습니다. 30년을 바친 조국은 아버지께 훈장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유품을 정리하던 중 저는 아버지가 주셨던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제가 해외에서 보낸 편지들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작은 메모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좌표처럼 보이는 숫자들과 알 수 없는 암호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자를 찾아라. 저는 방콕으로 돌아와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은 여전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차이나타운의 한 식당에서 태국 화교 사업가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북한산 위패와 밀수 담배를 받아 동남아 전역에 유통했습니다. 거래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검은 가방 하나가 오가면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거래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새 연락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30 초반의 젊은 보위부 요원 한 대위였습니다. 그는 제 사무실 문을 닫고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철 동무 이번 달 상납금 내역을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장부를 건넸습니다. 한 대위는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6억이 부족합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장부에는 분명 정확한 액수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대위 동무, 제 장부와 대조해 보시죠. 분명 맞을 겁니다. 한 대위가 서류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평양 본부에서 내려온 지시서였습니다. 거기 적힌 금액은 제 장부보다 6억이 더 많았습니다. 이건 제가 받은 지시와 다릅니다. 분명 제 기록이 맞습니다. 평양에서는 이 금액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차액을 설명하십시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고위층이 6억을 빼돌리고 그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박 참사도 최 대위도 김 소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대위 동무, 이건 명백한 조작입니다. 제가 관리한 모든 거래 기록이 여기 있습니다. 한 대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강민철 동무, 조심하십시오. 이 말은 평양을 의심한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제 기록이 정확하다는 말씀입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차액을 메우든지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한 대위가 나간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모든 거래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장부는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에서 내려온 지시서는 달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금액을 부풀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암호 같은 숫자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진짜 부자를 찾아라. 아버지의 유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15년간 관리한 300억 원. 그 돈은 인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양 고위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스위스 은행 계좌로 빠져나간 돈, 유럽의 고급 별장 구입비, 명품 시계와 자동차 구매 자금. 그 모든 것이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저는 제가 15년간 무엇을 해왔는지 직시해야 했습니다. 인민은 굶주리는데 저는 그들의 피와 땀으로 모은 돈을 고위층에게 바쳤습니다. 제가 충성한 조국은 거대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모든 거래 기록을 메모리 카드에 복사했습니다. 15년간의 모든 증거였습니다.
평양 고위층이 빼돌린 자금 내역,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 해외 부동산 구매 기록,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리 카드를 배낭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을 지킬 유일한 보험이었습니다. 동시에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에 복종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주어졌지만 저는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억의 차액을 메울 방법도 평양을 설득할 증거도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확한 기록을 제시해도 평양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희생양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박 참사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검열단이 도착하기 사흘 전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는 평양행 비행기에 올라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대위도 김 소자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밤 저는 오랜만에 평양에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는 언제나 감청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내 최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내는 몸은 괜찮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신 보이부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이틀 전에 집을 뒤졌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이미 평양에서는 저를 제거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었습니다. 언제? 그저께요. 아무 말도 없이 집안을 다 뒤집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하면 아내까지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업무상 확인일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 거짓말을 알아챘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영희, 잘 들어. 내가 곧 평양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어. 무슨 소리예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자세히 말할 순 없어. 다만 당신은 나와 관계없다고 해. 내가 무슨 짓을 했든 당신은 몰랐다고 해. 전화기 너머로 아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는 제가 도망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혼자만 살려고 자신을 버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평양으로 가면 요덕행이야. 아내의 흐느낌이 멈췄습니다. 긴 침묵 끝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살아요. 어떻게든 살아남아요. 저는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당신이라도 살아요. 그게 내 바람이에요.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라도 살아요. 그날 밤 저는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증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제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평양으로 돌아가 침묵 속에 사라지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배낭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과 메모리 카드, 그리고 마지막 남은 현금.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방콕의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내일 밤 브로커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탈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방콕에서 라오스 국경까지는 600km가 넘었습니다. 육로로 이동하면 최소 이틀은 걸렸습니다. 저는 차이나타운의 화교 브로커를 통해 국경 안내인을 섭외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 장소인 야오와라 시장 뒤편 골목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마른 남자였습니다. 그는 제 배낭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밤 11시 여기서 출발합니다.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5,000달러입니다. 절반은 지금, 절반은 국경 넘고 나서 주십시오. 저는 현금 뭉치를 꺼내 건넸습니다. 15년간 모아둔 비상금이었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여관에서 기다리십시오. 제가 데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여관으로 돌아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아버지의 수첩, 여권, 남은 현금. 그것이 제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8시였습니다. 출발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묵직하고 규칙적인 군화 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3번 규칙적으로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리 중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민철 동무, 평양에서 오신 동무들께서 아래층에 계십니다. 함께 내려가시죠. 저는 배낭을 움켜쥐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새벽 4시입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리 중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동무 무슨 짓입니까? 당장 멈추시오. 저는 주저없이 창밖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3층 높이에서 떨어지는 순간 온몸에 충격이 왔습니다. 오른쪽 어깨가 비틀렸고 허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섰습니다. 위에서 리 중자의 고함이 들렸습니다. 잡아라. 놓치지 마. 저는 골목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의 좁은 골목길은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골목을 가로질렀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폭우로 변했습니다. 빗물에 젖은 골목길은 미끄러웠습니다. 저는 넘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중심을 잡았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저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시장 뒤편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브로커와 약속한 장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브로커가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뛰어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추격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택시 한 대를 세웠습니다. 곧 추격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따라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습니까? 지금이 최선입니다. 버티십시오. 차는 방콕 시내를 벗어나 외곽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빗줄기는 더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배낭을 꽉 껴안았습니다. 메모리 카드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물이 세차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앞을 응시했습니다. 국경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방콕에서 북쪽으로 600km를 달려 라오스 국경 마을 롱카이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새벽 6시였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습니다. 브로커는 차를 세우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야 합니다. 메콩강까지 3km입니다. 추격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중에 따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들은 국경 검문소를 통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온몸이 찌뿌둥했고 어깨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이끌고 좁은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진흙탕이 된 길을 1시간 넘게 걸었습니다. 숲이 끝나는 지점에 메콩강이 보였습니다. 폭우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라오스였습니다. 브로커가 풀숲 속에 숨겨둔 작은 고무보트를 끌어냈습니다. 이걸 타고 건너가십시오. 강 건너편에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비용 2,500달러를 주십시오. 저는 배낭에서 현금을 꺼내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운을 빕니다. 30분 안에 건너가야 합니다. 그 이후엔 순찰대가 옵니다. 저는 보트에 올라탔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노를 저으며 천천히 전진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태국 쪽 강변에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리 중자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리 중자가 소리쳤습니다. 강민철, 당장 돌아오시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노를 더 빠르게 저었습니다. 강물이 보트를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균형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쏜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추고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다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물바로 옆에 총알이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돌아오십시오. 저는 노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오스 강변까지는 100m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보트 옆면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구멍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보트가 점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라오스 강변까지는 50m 남았습니다. 저는 보트에서 뛰어내려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물은 차갑고 빨랐습니다. 물살이 저를 휩쓸고 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습니다. 배낭이 무거워 몸이 자꾸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속으로 총알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물속으로 잠수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 때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라오스 강변이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강변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라오스 땅이었습니다. 저는 젖은 흙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배낭을 열어 메모리 카드를 확인했습니다. 방수 케이스 안에 무사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리 중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총을 쏘지 않았습니다. 국경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숲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브로커의 동료였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탈출은 이제 절반이 끝났습니다. 라오스 브로커는 저를 숲속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서 이틀을 숨어 지냈습니다. 젖은 옷은 말랐지만 온몸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오른쪽 어깨는 부어올랐고 허리는 제대로 펴지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메콩강을 건널 때의 총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오두막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여권 한 권을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걸로 비엔티안까지 가십시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으십시오. 이 여권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오스 국경 경비는 허술합니다. 돈만 주면 묻지 않습니다. 600달러 더 주십시오. 저는 남은 현금을 꺼냈습니다. 1000달러가 채 안 되는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중 600달러를 브로커에게 건넸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받고 낡은 버스표를 건넸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마을 입구에서 버스가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좁고 낡은 버스였습니다. 라오스 현지인들과 태국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맨 뒤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배낭을 무릎에 올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버스는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먼지가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12시간을 달려 비엔티안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버스에서 내려 거리를 걸었습니다. 낯선 도시였지만 평양보다는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제복이 아닌 각자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찾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문으로 걸어 들어가자 경비원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호를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어 안으로 연락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30대 후반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강민철입니다. 국가보위성 해외정보국 소속이었습니다. 외교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대사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자 그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방콕에서 도주해 메콩강을 건너 라오스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메모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외교관이 그것을 받아들며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북한 고위층의 해외 비자금 증거입니다. 300억 원 규모의 밀수 거래 기록입니다. 외교관은 메모리 카드를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민철 씨, 한국행을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한국 정부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외교관은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과 자료 검증에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작은 숙소에서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외교관과 국정원 직원들이 여러 차례 저를 면담했습니다. 제 신원을 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믿는 듯 했습니다. 메모리 카드 속 자료가 진짜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일주일 후 국정원 직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내일 인천행 특별기에 탑승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특별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는 38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배낭 속 메모리 카드와 아버지의 수첩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국정원 안과에서 일주일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신원을 재확인하고 메모리 카드 속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300억 원 규모의 거래 내역은 모두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평양 고위층의 스위스 은행 계좌, 유럽 부동산 구매 기록, 그 모든 것이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국정원 직원 한 명이 저를 서울 시내로 데려갔습니다. 탈북자 정착 프로그램을 안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는 강남대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63빌딩과 롯데월드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관리했던 300억 원이 이곳에서는 대기업 1년 매출에도 못 미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차창에 이 말을 기댔습니다.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제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만 충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렇다고 했습니다. 차는 남대문 시장 근처에 섰습니다. 직원이 저를 시장 안으로 안내하며 서울 사람들의 일상을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과일 가게마다 탐스러운 사과와 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정육점에는 고기가 넘쳐났습니다. 생선 가게의 횟감들은 싱싱하게 빛났습니다. 평양 특권층도 누리기 힘든 풍요가 이곳에서는 일상이었습니다. 저는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웃으며 사과 한 개를 건넸습니다. 하나 드셔보세요. 달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하며 사과를 받았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즙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고위 간부도 이런 사과를 마음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시장 할머니가 그냥 건네주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15년간 지켜온 300억 원, 그것이 인민의 배고픔을 외면한 채 모아진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남한의 평범한 서민들은 북한 최고 위층보다 더 잘 먹고 살았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강민철 씨, 지금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제 아버지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부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좌표가 적혀 있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그것을 받아들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로 몇 번 검색하더니 말했습니다. 이 좌표는 서울 성북동입니다. 주소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이틀 후 저는 성북동의 낡은 한옥 앞에 섰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일성동무 아들이십니까? 네, 강민철입니다. 아버지를 아십니까?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오래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젊은 시절 함께 과학원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북에 남았지만 평생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셨소. 아들이 언젠가 진짜 부유함을 찾을 것이라고. 저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북한 체제의 거짓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에게 진실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저는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진짜 부유함이 뭡니까? 자유요. 인민이 주인인 세상이요. 여기 남한이 바로 그곳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말하고,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메모리 카드 속 증거로 북한의 진실을 알릴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이룰 것입니다. 저는 비로소 진짜 부유함을 찾았습니다.